보자. 온 애들만 찍읍시다. 자, 중세는 신의 시대인데 종교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인간을 중시하는 철학이 다시 나온 거죠. 르네상스 뜻이 뭐야? 르네상스 부활이란 뜻이야. 다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을 조명하는 그런 철학들이 나왔는데 개혁이 크게 두 개예요. 대륙 합리론이랑 영국 경험론으로 나오죠.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좀 대충 찾아보니까 이래요. 이쪽에서 그냥 신앙이 중심이었잖아. 대륙 쪽에서는. 그래서 신앙에 대항하는 의미로 인간의 이성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근대 쪽 영국 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번역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번역해서 들어올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이랑 이성이랑 둘 다 강조를 했는데 이성 쪽의 학문 쪽만 대충 들어와가지고 많이 퍼졌대요. 그래서 베이컨이 나는 이런 거 말고 경험이 더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험 쪽을 막 들이다 하면서 영국 경험론의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섬나라잖아. 가장 식민지 개척을 열심히 했던 나라야. 그래서 뭐 이성이든 경험이든 이런 거 있는데 경험 쪽이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직접 개척하고 뭐 식민지 막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액션을 하는 그런 쪽 철학이 더 맞아가지고 그게 선택이 돼서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경험 쪽 라인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계속 이성 쪽 라인으로 갑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영국 식민지가 나중에 어디예요? 미국이라 가지고 미국 실용주의까지 이어져요. 여러분이 시험 보니까 알아요. 실용주의는 안 나올 때 안 올리고. 그래서 지식의 근원은 대륙 확률론에서는 여기 독일, 뭐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애들 나올 거야. 이탈리아까지 요런 거 전부 다 대륙 쪽이고 경험론은 저 영국 하나에서만 나온다. 영국 경험론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지식의 근원부터 봅시다. 대륙 확률론은 합리적인 거니까 이성이죠, 이성. 이성을 가지고 뭐 진리가 있다, 아니다, 뭐 없다, 뭐 이런 거. 인간 두뇌로 가지고 막 굴리는 그런 걸 가지고 지식을 판별을 합니다. 근데 영국 경험론에서는 경험을 통해 내가 직접 증명한 사실만이, 그래서 과학적 사고관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실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컨이 과학지상주의 할 거야. 자, 진리 탐구 방법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은 일반 원리에서 개별 사실로 들어가는 거고, 맨날 사례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나오죠. 그래서 연역법 같은 경우는 뭐야? 대전제에서 개별 사실로 가는 거야. 일반 사실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겠다.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귀납법은 개별 사실을 통해 가지고 쭉 가는 거란 말이야. 일반 사실을 도출하는 거란 말이야. 소크라테스 죽고 아리스토텔레스 죽고 플라톤도 죽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모두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저번에 까마귀 내가 비유 알려줄게. 까마귀가 만약에 연역법에서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고 했을 때 까마귀는 모두 검으면은 연역법에서 101번째 흰 까마귀가 발견됐을 때 연역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얘는 까마귀가 아니라고 할 거야. 왜냐면 까마귀는 이 대전제로 모든 걸 안에서 해결할 거란 말이야. 대전제를 벗어나면 걔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까마귀는 검기 때문에 101번째 하얀 까마귀는 까마귀가 아닌 거지. 걔는. 까마귀는 검은 존재니까. 근데 얘는 인화법에서는 101번째 까마귀가 발견이 되면은 이게 경험 누적해가지고 쌓인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대체로 검어타로 그 진리가 바뀌겠죠. 개별 일반 사실이 도출되는 게 조금 변경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법은 무슨 한계가 있어? 서로 깔 거거든. 연역법에서 비난법을 깔 거고 대륙 합리론이나 관념론을 서로 까는 거예요. 까는데 여기서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너네는 새로운 거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지, 도출해낼 수 없지. 이전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지라고 할 거야. 왜냐면 101번째 흰색 까마귀가 발견돼도 얘네들은 까마귀라는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없다니까.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 기존 사실에 계속 정체되어 있어야 이렇게 할 거고. 연역법에서는 기납법에 좀 찰진 비유가 있는데 7년조의 역설이라고. 7년조의 역설. 러셀이 든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납법에서는 만약에 7년조가 딱 태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저녁 6시가 되면은 모이를 준단 말이야, 주인이. 그래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모이를 주는 거고, 저녁 6시가 되면은 주인이 나한테 모이를 주러 오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뭐 이날 저녁에 딱 그 6시가 되길래 모이를 주러 딱 하니까 주인이 칼을 들고 오는 거죠. 그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지. 그래서 칠면조가 적당히 자라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칠면조
이게 만약에 면역법이었다면은 기납법이었다면은 계속 이제 그 있었던 사실 가지고 도출되는 거니까 요런 거 이제 추가로 인증되는 요런 거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면적 역설 같은 거. 그래서 서로 까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진리 탐구 방법은 그래서 기납법, 연역법이 합리도로 해서 연역법이 대표적인 방법이고 경험론은 실험을 통해 개별 사실을 쌓아 나가야 되니까 기납법이 대표적인 진리 탐구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계속 합리론에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영국 경험론에서는 베이컨, 휴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는 지역을 보면은 데카르트는 프랑스고 스피노자는 네덜란드고. 그래서 대륙에서는 합리론, 영국에서는 경험론 쪽으로 나간다. 계승 보자. 계승은 여기 대륙 쪽 라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독일 관념론으로 계승됩니다. 칸트, 헤겔 이쪽으로 넘어오는 라인이고, 영국 경험론에서는 똑같이 영국 공리주의로 계승이 돼요. 공리주의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경험, 쾌락, 감정, 감각 이런 쪽 라인이잖아.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만 쾌락을 늘리는 거니까 경험론 쪽 라인에서 내려오는 거야. 프랜시스 베이컨부터 보자. 프랜시스 베이컨 근대 과학 기술 시기가 둘 다 지식 얘는 뭐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이성이라든가 지식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죠. 과학적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 둘 다 자연 정복적 세계관을 가져요. 왜 자연 정복이냐면 한참 이때 식민지 개척할 때거든. 그러면 자연을 정복한다는 게 식민지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이용할 수 있고 자연은 개발해야 되고 자연은 그냥 단순한 기계 덩어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둘 다 얘기를 할 거야. 이건 공통점입니다. 베이컨부터 보자. 얘는 경험론이잖아. 기납법을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전파한 사람이야.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지식을 축적하고 그게 대단히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선하다, 유용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과학기술 지상주의일 겁니다. 자,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베이컨의 대표적인 말이 있지. 무슨 말을 했나요? 어떤 멘트를 쳤니? 베이컨은 나는 생각한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가 나오겠죠.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1번 아는 것이 힘이다.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생각하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인데 베이컨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예요. 과학자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학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과학자 학회 같은 게 막 주기적으로 열리고 대부분이 과학적 지식에 능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다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인구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자원 문제라든가 다 과학기술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지상주의 이상적 사회로 생각한 그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아틀란티스가 예전에 바다스들이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고대의 전설적 국가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새롭게 과학기술로 도래할 이상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복지향적 세계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자연을 정복해야겠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게 해야 한다. 굉장히 정복지향적이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참된 지식, 옳은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옳은 걸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타파해야 될 잘못된 지식들이 있다고 했어. 그게 우상입니다. 아이돌이죠. 아이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돌. 잘못된 상이제 거짓우자의 그 형상 상자였습니다. 어떤 걸 4개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그래서 인간 종의 우상이에요. 인간 종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종족의 우상입니다. 3번은 종족의 우상. 쟤는 그냥 목소리를 내는 거지. 생각봐 상호작용을 하든지 서로 꼬시든지 교미를 하든지 이렇게 부르든지 먹이가 찾았다 이렇게 외치든지 그런 거를 새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새는 노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꽃이 방금방금 웃는다. 인간 눈에는 꽃이 예쁘게 피면 꽃이 웃는다고 볼 수 있는데 꽃은 그냥 피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인간 종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 4번은 개인의 경험이나 자라는 환경에 생기는 편견. 동굴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동굴.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바깥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개가
내가 어렸을 때 개에 만약에 물렸어. 그러면 개를 보면 되게 무섭고 사나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뭐 실제로 개, 늑대는 뭐 다 엄청 무서운 존재지만 개는 안 무는 무해한 개들이 많잖아. 귀여운 강아지들 많잖아. 내가 어렸을 때 개에 세게 물렸다고 모든 개를 흉폭한 존재로 보는 건 잘못된 거죠. 내 개인의 경험 때문에 생긴 편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시장의 우상인데, 시장의 우상. 내신이니까 이거 다 외우세요, 너네는. 내신은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묻지는 않거든, 수능은. 근데 내신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잘못된 말과 소문으로 인해 생기는 편견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아유씨 뭐 이거 1,000원만 깎아주세요, 뭐 2개만 더 올려주세요, 뭐 좀 애누리 없나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말 서로 오가고 이런 과정에서 막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오고 가는 말 때문에. 그래서 말로 인해 생기는 그 오해나 잘못된 지식들이 시장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과 도깨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신이나 도깨비를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관념이 형성이 돼 있지. 신이나 도깨비라는 게. 도깨비 아테네 여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아테네 그 도시의 뭐 탄생 설화라든가 이러면서 우리가 쭉 아테네 여신에 대한 관념을 형성했잖아. 뭐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말로만 있을 뿐인 건데. 신이나 도깨비나 유령이나 요정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시장의 우상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 전통이나 권위를 맹신하는 데서 오는 편견인데 극장에서 배우들이 배역을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역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닌 그 역할 인물에 몰입해서 보게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말 자체에 진입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연극에 빠져들듯이 그 사람의 권위에 빠져가지고 뭐 위에서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이 사람은 뭐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은 국무총리니까 대부분 옳은 말을 하겠지. 이 사람은 뭐 대대장이니까 잘 판단하겠지 하면서 그냥 맹신하는 거. 그런 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6번 네 가지 우상론 다 기억해 주십시오. 베이컨의 키워드입니다. 극장의 우상.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귀납법을 널리 퍼뜨렸죠. 이전에도 얘는 이제 귀납법이라는 용어를 막 널리 퍼뜨리게 했는데 귀납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연역법 귀납법 자체는 그리스 논리학 때부터 나온 개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중세는 다 그렇게 죽어있던 시대죠. 신중심이니까 논리학 같은 게 없고 그냥 신학 중심이었잖아. 그걸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베이컨이긴 한데 베이컨 이전에도 뭐 과학적 방법론 이런 거는 퍼져는 있었거든. 근데 그런 방법론이나 혹은 대륙의 합리론 체계 같은 거를 전부 다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이컨이 밑에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독단을 휘둘렀다.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고 이게 단순한 경험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계속 막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곡식을 개미 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단순한 경험적 방법이라고 비판하는 거야 지금. 너네는 생각 없이 그냥 자료를 모으기만 하지. 그 자료를 모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 귀납법을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명제를 판별을 해야지. 그냥 무식하게 모으기만 하면 그게 무슨 쓸모 있는 지식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거미처럼 자신의 속을 풀어내어 집을 짓는다. 이거는 연역법 비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새로운 사실을 창조할 수 없잖아. 그냥 원래 있던 사실 안에서 뭐만 계속 풀어 헤쳐가지고 개별 사실 그냥 동어 반복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베이컨이 보기에. 근데 자기는 다르다는 거지. 그게 꿀벌의 방법인데. 그러나 꿀벌은 중용을 취한다. 즉 드래핑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가 재료를 구해오는 건 무슨 관점이야? 귀납법 관점이죠. 꿀벌은 수술밖에 가져와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걸 한번 소화시켜서 뭘로 만들면 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미처럼 딴 데서 가져오긴 하는데 그냥 막 개미처럼 무식하게 먹이만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먹이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안에서 한 번 더 소화시켜서 연역적 방법이죠. 이거는 연역적 방법으로 소화시켜가지고 일반 명제를 추론한다는 거예요. 그걸 꿀벌의 방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된 귀납법, 그냥 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번은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도 아니고 단순한 경험적 방법도 아닌 참된 귀납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자, 밑에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여기는 방법적 배인데 르네 데카르트까지는 아직 좀 종교 영향이 남아있어요. 종교 영향이 남아있던 시기라 가지고 신에 대한 회의가 막 넘쳐들던 시기잖아.
처음에는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에 막 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는데 참된 진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거짓된 진리들을 다 제끼고 나면은 진짜 참된 진리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짓된 진리들을 다 제끼는 작업을 방법적 회의라고 불렀어요. 8번에 8번이 아니구나. 8번 앞에 있는 방법적 회의. 그 방법적 회의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네모랑 세모 동그라미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아니고 내가 눈이 이제 감각이 누군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보고 있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 멀리서 보면은 셋 다 점으로 보이겠지. 다 동그라미잖아. 가까이서 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인데 실제로는 점점점이었던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점점점인데 실제로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인 것처럼 내가 이거를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잖아. 혹은 악마가 사실은 뭐 1 더하기 1이 3인데 1 더하기 1이 3인데 내가 악마가 나를 머리를 교란시켜가지고 1 더하기 1이 딱 3이 되라는 찰나에 1 더하기 1은 2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하고 의심하고 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는데 딱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 모든 건 다 의심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게 그래서 철학의 1원리라고 불렀습니다. 8번 철학의 1원리. 그 철학의 제 1원리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진리를 막 쌓아 나가는 거야. 여기 똑같이 갑니다. 뭐 1 더하기 1이 사실은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신도 막 이거 나오고 나는 존재하고 신도 존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와 1 더하기 2는 사실은 네가 맞는 거고 여기서 다 해가지고 세상은 그래서 논리적이다 뭐 이런 결론. 이게 직감어짜리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9번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써보세요. 기계론적 세계관. 자, 르네 데카르트도 이거 그 생윤에서 배운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르네 데카르트나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둘 다 인간적 존주의예요. 동물권 없다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세계가 이 인간 이성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장치 같은 걸로 봤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1년이 지나면 여름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는 정교한 기계 태엽처럼 움직이는 장치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인간은 영혼, 의식, 사유가 있지만 이 말이 그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존재죠. 근데 자연은 영혼이나 의식이나 사유가 없죠. 그냥 기계 장치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 기계론입니다. 10번은 동물 기계론. 그래서 오리를 이게 좀 되게 막 들어보면 좀 이상한데 기계 태엽으로 만든 오리 같은 오리 해부도를 그렸는데 오리 해부도 안에 보면은 이 오리가 다 기계 태엽으로 가득 있어요. 우리가 오리를 이렇게 빵에 떨군 다음에 오리를 발로 밟잖아. 우리가 꽥 하겠지. 비명을 지를 거 아니야 오리가. 근데 그 오리의 비명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야. 그냥 기계 태엽이 감기는 것처럼 오리는 오리를 발로 누르면 비명을 지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되도록 작동되는 것처럼 작동되는 거야.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은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연을 막 정복해도 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이 그래서 동물 기계론이었고 사유하는 존재. 얘네들은 사유 못하잖아. 이성이 없잖아. 사유하는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자연은 단순한 물질, 기계인으로 지배 대상이다. 기계적 세계관을 환원론적으로 부릅니다. 태엽 하나하나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환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용어들을 기억해 두세요. 11번이 직관인데, 직관. 왠지 직관하면 비이성적인 거 같잖아. 그죠? 이성과 합리론과 왠지 거리가 먼, 실제로 나중에 그 실존주의에서는 직관을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비이성적인 느낌으로 직관의 단어를 쓰는데 데카르트, 스피노자는 직관을 연역하고 비슷한 의미로 써요. 이성과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딱 인식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고가 A가 B로 옮겨가는 이거를 이해하는 거를 직관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는 좀 의미가 달라요. 경향성도 칸트는 부정하고 휴브는 긍정하고 다 용어를 다르게 쓰지. 그런 것처럼
얘도 직관을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이성과 비슷한 의미로 써요. 이 단어를 알아두십시오. 직관은 정신 속에 아무런 의심도 남겨주지 않은 매우 명석한 지적 활동을 말합니다. 통찰. 딱 깨닫는 거, 그게 직관이야. 근데 이성의 활동인 거지. 그리고 12번은 연역입니다. 연역.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모든 추론들. 얘는 원래 대전제가 있죠. 연역법은. 그 대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 도출돼야 돼. 수학 같은 거죠. 수학. 이런 삼각형이 어떤 정의를 가진다면 얘가 변이 3이라면 정삼각형이면은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 변이 3이면 얘는 필연적으로 3일 수밖에 없다고. 이게 연역이에요. 그렇지? 대전제가 있고 그 안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필연적입니다. 이해가죠? 그게 데카르트 얘기였다. 연역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데카르트의 철학을 계승한 게 스피노자인데, 스피노자는 누구라고 관련이 있냐면 스토아 학파 때 무슨 사상이라고 했어요? 스토아 학파 자연법 사상이 자연법 사상. 그 자연법 사상의 범신론을 따왔어. 스토아 학파가 스피노자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그 스토아 학파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에피쿠스랑 스토아 비교한 거 보면은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모든 존재가 다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온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신의 의지고, 신의 자연 법칙이고, 이성이고 막 이런 거야. 세계의 의지, 세계의 이성 이런 거. 그래서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신적 존재가 아니야. 중세의 철학, 신 개념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자연 법칙을 뜻해요. 스피노자한테. 그래서 범신론이죠.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는 게 그 범이 모두 범자거든요. 무릇 범자야. 다 가득 차 있는 거 범. 그래서 이 신은 필연적 인과 질서를 뜻해요. 세계가 움직이는 법칙,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데카르트가 그 거대한 기계 태엽처럼 움직이는 그 모든 걸 관장하는 존재. 근데 인격신은 아닙니다. 세계 그 자체인 거지. 그리고 이 신을 유일한 실체라는 단어, 1번은 실체라고 써보세요. 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스피노자 듣습니다. 키워드예요. 실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실체는 스피노자 성질을 못하는 거죠. 불교할 때 뭐 고정된 실체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 실체는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야. 이 유일한 실체인 신은 그냥 인과 질서이자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인간도 포함해서 신 제외한 모든 세계가 다 뭐냐면 양태라고 합니다. 실체인 신의 2번 양태입니다. 이 양태도 스피노자 키워드입니다. 실체나 양태 나오면 스피노자 치면 돼요. 양태는 모양 양자에 형태 태자를 써요. 그래서 실체의 여러 다른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모습이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이 세 개의 법칙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드러난 다른 모습인 거지. 요 세 개 전체가 다 신이니까 우리도 신의 다른 모습이다. 얘도 신의 다른 모습이다. 신이 이 세계 그 자체니까요. 그래서 범신론이고요. 인간과는 이래요. 유한한 인간은 저 위에 보면 신은 완전하죠. 신은 세계의 그 자체잖아. 근데 이 신의 다른 모습일 뿐인, 그냥 신의 일부분을 그냥 본단 존재인 뿐인 인간은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불안에 떨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 신을 인식하는 것만이 참된 평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도 관조나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을 직관, 이성을 직관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리고 3번 요 단어 중요한데 요거가 사회계약론에서 몇 개 나왔는데 70% 확률로 이 코나투스 자기 보존이라는 단어도 70% 확률로 스피노자의 수렴이에요. 요것도 스피노자 키워드라는데 꼭 코나투스는 스피노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야. 다른 철학자들도 얘기했는데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요. 3번은 자기 보존입니다. 그 원어, 그리스 철학 때도 나온 개념이야. 원어로는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이 코나투스는 밑에 봅시다. 자기 보존 노력을 뜻해요. 나의 생존을 향상시키려는 어떤 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가지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경향성을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봤어.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 유익한 것은 선이고 자기 보존에 해로운 것은 악입니다.
자, 그러면 스피노자는 경향성을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스피노자는 긍정적으로 본 겁니까? 부정적으로 본 겁니까?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게 자연적 경향성이잖아. 그거를 올리는 게 선이라고. 그렇죠? 나중에 흉도 긍정적으로 볼 거고 칸트가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경향성이라는 건 본능 따라 사는 뭐 그런 걸 얘기해. 아퀴나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중세 철학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이 창조해 준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사람들마다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자, 4번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적었어요. 여기도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데카르트 계승이죠. 데카르트도 세계가 막 엄청나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장치처럼 봤잖아. 스피노자도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게 생각 그 자체라서 여기도 기계론적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우연성 부정이에요. 우연성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왜? 필연적이니까. 모든 것은 기계 장치에 딱 정교하게 돌아가니까. 해가 10시, 아침 7시가 되면 여름에는 해가 뜬다라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연성이 없고 모든 것은 필연적인 들어갑니다.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번 많이 좀 세게 나오는데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 없어요. 내가 뭐 여기서 여기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선택폭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든지 다 세계 법칙 안에 있는 거야.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 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탈출해서 떡볶이를 먹으러 갈 수 없잖아. 그런 거는 제한된다는 거예요. 세계 법칙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내가 지금 자유의지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허락한 어떤 인과관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도 자주 나온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 스피노자는 수능에도 굉장히 단독 주제로 출제되는 인물이야. 그리고 스피노자의 이상적 삶은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것도 좀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다 틀려요. 불교가 있잖아. 해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념에서 벗어나는 게 여기서 정념은 수동적 감정을 뜻해요. 이성의 역할을 마비시키는 수동적인 감정, 나를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거 불교에 뭐랑 비슷해요? 집착을 끊어버려라.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야? 생은 고인 이유는 뭐야? 생이 생즉고잖아요. 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이지. 그 집착을 정념의 속박, 그러니까 수동적 감정이라는 형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해탈의 윤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죠. 뭐에 따라 사냐? 이성, 세계의 법칙, 로고스, 자연법 이런 거에 따라 사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7번 관조입니다. 관조는 멀리서 바라본다는 얘기야. 멀리서 정념의 속박이 지금 육체가 가득 차 있잖아. 그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멀리서 세계를 바라보는 걸 통해서 이성과 세계의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참된 행복이 오구나. 왜? 지금 가까이서 바라보면 나는 정념으로 가득차가지고 수동적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참된 이성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허겁지겁 뭔가를 먹으면은 이 이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다고. 욕구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수동적인 감정에. 그리고 7번. 그래서 이상적 삶이 어떤 말로 나오냐면 신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 근데 여기 신은 인격신이 아니야.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야. 세계 질서입니다. 신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을 하는 삶이 이상적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직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둘 다 나옵니다. 스피노자도 나오고 데카르트도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둘 다 이성 중심인데 직관이 왠지 이성 안 같잖아. 근데 이성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 신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삶이죠. 또 마지막으로 정념. 9번은 정념의 속박이라는 게 약간 그 문자로 쓰여요. 정념의 속박. 근데 여기서 정념의 속박에서 이 정념이 두 가지거든요. 능동적 정념이 있고 능동적 감정입니다. 그리고 수동적 감정이 있는데 속박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이 정념은 수동적 감정을 뜻해요. 우리가 뭐 욕구 이런 거 막
느껴질 때 우리가 거기서 막 휩쓸려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정념의 속박, 자기 보존을 저해하는. 근데 자기 보존을 올려주는 게 코나투스를 올려주는 게 긍정적인 개념이겠죠. 선한 거랬지. 자기 보존을 향상시키는 게 선이었잖아. 근데 그걸 저해시키는 수동적 감정이 있으면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저해시킨다는 뜻으로 나와. 코나투스를 저해시킨다는 줄로 마지막에 갈 때 그 총 테스트 보고 시험 치고 점수 알려주세요. 시간. 그래서 요 수동적 감정이 이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코나투스를 저해시킨다고 이해하세요.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정념의 속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휘둘리는 거. 근데 모든 정념이 다 나쁜 건 아니야. 능동적인 감정은 코나투스를 상승시켜 주는 거거든. 얘는 선한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 왠지 얘는 이성 중시하고 막 직관 중시하고 세계 질서 막 이러니까 감정 같은 건 다 부정할 것 같잖아. 아니라고. 애들 자주 헷갈려요 이거. 그 약간 스피노자 예전에 뭐 그거랑 비슷하죠. 스토아. 그치, 스토아나 그 에피쿠로스랑 비슷하잖아. 스토아도 뭐였어? 일부 감정은 긍정했지. 일부 욕구 가족애나 인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은 긍정했단 말이야. 에피쿠로스도 쾌락 중시했지만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잖아. 죽음에 대한, 신에 대한, 운명에 대한 거짓된 인식 같은 걸 구별을 하려면, 혹은 자연적 필수적 쾌락을 구별하려면 이성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피노자도 이성 중심 대 정념의 역할을 인정해. 나중에 같이 정리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수동적 감정이 아닌 10번 능동적 감정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 데이비드 휴입니다. 데이비드 휴은 11번 주정주의라고 쓰세요. 주정주의. 뭘 강조한 거야? 땡땡주의라고 나온 거 3개밖에 없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야? 플라톤은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주지주의야. 지식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 플러스 주의. 그렇지. 주의주의. 그렇지. 주지도 들어가고 의지의 중요성까지 강조하는 거야. 내가 바르게 알고 있어도 실천 능력이 부족하면, 품성적 덕이 부족하면, 중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악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휴음은 뭔 얘기를 쓰냐면 주정주의라는 걸 써.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감정이 쓰고 감정. 그래서 12번 감정의 역할을 중시할 거고, 이성의 역할은 정념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도 이성의 역할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왜? 이타적 행동을 하려면 이타적 행동을 해가지고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선한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이성의 역할입니다. 완전 부정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좀 세게 나가는 선수들은 대체로 좀 노답입니다. 이런 발레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13번 이성의 역할은 정념에 봉사하는 것인데, 감정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정념의 이성의 역할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다. 14번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휴메의 키워드 성질로 나와요. 항상 공감입니다. 공감. 같은 감정이죠. 삔바띠.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 타인의 행복, 불행을 함께 느끼는 인간의 자연적 뭐라 나와요? 경향성이야. 그래서 휴도 경향성을 긍정합니다. 좋은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게 선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거니까, 경향성이니까. 경향성을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거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과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기는 공리주의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왜? 공리주의 키워드는 벌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사회적 공감, 사회적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선하다라는 휴음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여기도 사회적 도덕이잖아, 공리주의도.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공리주의가 뒤에 나오니까. 16번 17번 사회적 시인 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인 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이것도 휴음 키워드다. 사회적 시인 옳을 시자를 씁니다. 옳게 인정하는 거야. 부인 아닐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두가 이거는 좋아라고 인정하는, 혹은 모두 다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선악의 척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감정을 느끼나 그것은 악이고, 어떤 거에 대해서 대체로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것은 선이라고. 그 기준이 공감이에요. 공감.
자 16번, 17번 사회적 시인 부인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고 선악은 이성분 500이니까 금방 끝내고 가야지. 그래서 시인 부인까지 했죠. 18번은 도덕의 본질은 동정심에 있다고 봤습니다. 동정심 뜻이 뭐예요? 동정심. 같은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동정심이야. 그래서 공감이 동정심이죠.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남에게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같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타심의 감정만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만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심, 공감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우리 19번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19번 회의주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여기 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죠. 감정이 진리라는. 그래서 여기는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 20번 인과관계는 반복적 관찰의 결과일 뿐이다. 원인과 실체적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인과관계 또한 그냥 연속된 사건의 집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두막가를 호흡에서 떨어지면 떨어지지. 인과관계잖아. 그렇지. 내가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추락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필연적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로 딱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게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이 필연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지. 내가 손을 놓는 것과 보드마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에 직접적인 이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 현상이 우리가 볼 때 항상 나타나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느낀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거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뿐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회의주의.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아까 인과관계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누구에 얘기했어?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라고 봤어요. 우리 자유의지도 없다고 봤잖아. 얘는 세게 나갔죠. 자유의지가 없다는 표현가 있었는데 여기는 인과관계 자체가 없어요. 완전 정반대이지. 우리 비교해서 하는 휴입니다. 휴. 스피노자는 필연적 인과관계의 자연법입니다. 이게 자연법이고 신이고 세계법칙이야. 이걸 중시했고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도 감각적 지각일 뿐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것도 그냥 감각적 인식일 뿐이고 자아는 없다.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 지식의 전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다 주관적이고 다 변할 수 있는 거지. 절대적 지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면 미국 공리주의, 미국의 실용주의에 영향을 줄 겁니다. 요거는 실용주의 안 배우긴 한데 인간에게 쓸모가 있는 것만 유용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절대적 진리가 없지. 쓸모가 없으면 진리였던 것도 진리가 아니게 된다는 거야. 실용주의에 따르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 이거 실용주의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영향을 끼쳤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실용주의의 영향. 넘어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제일 어려운 건 뭐야? 얘네들 공통된 입장이 뭔가? 얘네들 차이점이 뭔가? 그거 비교하는 거지. 마지막 장 베이컨, 데카르트 비교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했고 1번 이성을 중시했고 베이컨은 뭘 중시했니? 경험을 중시했어. 경험을. 2번은 경험을.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고 베이컨은 경험을 중시하고 있고. 자, 직관적 인식을 통해 사유한다. 직관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고 데카르트는 무슨 법이었어? 진리 탐구 방법이? 귀납. 데카르트는 연역법. 데카르트는 연역법. 이성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연역법이고 베이컨은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자기 귀납법이 다른 귀납법이랑 다르죠. 나는 꿀벌의 귀납법이다. 경험과 지식을 모두 충족하는 참된 귀납법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자, 그리고 5번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5번은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에만 나오는 키워드야. 방법적 회의주의는 아니죠, 근데. 회의주의는 아니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단으로 회의라는 방법을, 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휴먼이요? 휴먼 진리는 없지. 거긴 회의주의죠. 찐 회의주의고 인과관계조차 없잖아.
근데 데카르트는 나는 진리를 너무 찾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가짜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일단 다 의심해보자. 회의주의 아니라 회의주의 아니라 방법적 회의라는 걸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그리고 6번은 동굴, 시단, 흑장, 종족 뭐였어요? 무슨 론이었지? 우상론이야, 우상론. 우상론 4개는 베이컨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참된 진리, 경험적 지식을 계속 쌓아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4가지 나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걸 얘기했어요. 나쁜 지식들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이었고 동물 기계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이컨은 정복 지향적 자연관이었고 자연 정복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간에게 봉사하게 해야 한다. 근데 자주 나오는 멘트야.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철학의 일원리 뭐라고 어떤 멘트를 쳤니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데카르트 멘트였고요. 그리고 베이컨은 지식의 유용성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표현 나오면 베이컨. 자, 11번 스피노자는 여기도 이성 중시고 휴먼 뭐 중시일까? 경험 중시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아까 뭐가 중요했대? 감정이야, 감정. 감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정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스피노자 키워드 신, 자연 얘네들은 유일한 뭐야? 아까 유일하게 뭐 존재하는 뭐를 실체야, 실체. 유일한 실체. 실체라는 단어가 스피노자 키워드예요. 그리고 인간은 실체인 신의 양태라는 표현을 써요. 양태. 뭐 다른 모습이요. 인간은 신을 제외한 유일한 실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와. 몇 번 나왔어요. 아닙니다. 인간도 양태예요. 인간도. 14번은 양태고 그래서 휴먼 사회적 어떤 게 진리를 했어? 뭐가 진리였지? 공감. 15번 공감. 이 공감은 사회적 16, 17 뭐뭐의 태도 시인 부인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단체로 옳다고 느끼는 감정, 옳다고 인정하는 감정, 여기를 단체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감정, 시인, 부인의 태도가 공감이야.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한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것을 경향성. 공감은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한 자연적 경향성이다. 그래서 경향성 긍정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요게 뭐 드신 분들은 쭉 나와서 설명 나온 게 있는데 이 공감이라는 거는 개별로 다른 거긴 한데 이 사회적 공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야.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영향을 끼쳤댔잖아요. 얘네가 공리주의도 사회적 쾌락 증진이에요. 여기도 이 공감이라는 거는 사회적 인식이기 때문에 누가 혼자 다른 사람들이 얘를 다 긍정적이라고 봐도 얘 혼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 공감이 대세가 바뀌진 않아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요. 대체로 여기서 대다수가 인정하면 됩니다. 대다수가. 자연적 경향성이고. 자, 19번은 여기 스피노자는 여기도 아까 기계로 여기는 필연론적 세계관이었어요. 필연론적 세계관. 반드시 이거죠. 반드시. 그래서 인간의 20번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성수는 중세 철학에 둘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키나스랑 다음 주에 하자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합시다. 아키나스랑 그 스콜라 철학이랑 그 극우 철학이 둘 다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인간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거였지. 근데 얘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21번 휴먼은 회의론적 세계관이에요. 여기는 자아도 없고 자아도 알 수 없고 인과관계도 알 수 없고. 22번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 직관을 통해 필연적 인과를 인식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정념의 속박. 이 정념의 속박은 뭐냐면 자기 보존을 저해하는 수동적 감정이 정념의 속박이에요. 23번 자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 결과의 실제적 결합은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어. 그래서 개인문제죠. 근데 이성의 역할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니야. 이성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념에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이성은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리고 24번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감정은 행복을 느끼는 데 기여합니다. 스피노자가 모든 감정을 부정한 건 아니다. 자, 흉도 이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성이 감정이 중요하긴 한데 이성을 부정한 건 아니라서 이성이 도덕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야. 25번 이성이 도덕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닌데 그 도덕행위를 하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거. 정보 제공을 통해 2차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자, 너희는 조선이가 너네 오늘 갈 때 그 전범위 빈칸이거든요. 중세 철학 빼고 이거 시험 치고 나한테 점수 알려주세요. 전범위다 전범위. 전범위 시험 전부 다 빈칸 들어간 거. 너네도 시험 치고 너네도 도교 포함해서 전범위. 저는 도교를 안 했는데. 도교를 수업을 아예 안 했나? 네. 와 씨. 지금 하시죠. 3교시에 올게. 3교시 올 테니까 도교 빼고 다 외워라. 쟤네들 해주고 와야겠다. 왜 안 했지? 그리고 성리학 양명하는 그 조선은 어렵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안 되면은 공부하세요. 핸드폰 가져와서 봐.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안에. 그냥 공부하면서 적어. 다음 주에 그 2차편, 1차편 같이 때 같이 성적에 넣을 거야. 하여튼 뭐 거기도 다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클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클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빈칸 채우고 문제 푸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딱 안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거 시험이야. 그거 오늘 갈 때 다 치고 점수 알려달라고. 원래 하던 거 맨날 하던 거.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해. 공부하라고. 다음 주에 똑같이 칠 거야. 2차편 같이 때 요거랑 그 너네들 학교 기출 같이 시험 칠 거니까 어차피 시험 칠 거니까 공부하라는 느낌이죠. 그만 쳐. 옆에 갔다 올게.